비, 너 진짜 그 대감한테 마음 준 거야? 미쳤구나. 뼈도 못 추릴 줄 알아. 언니야말로 미쳤어. 언제부터 우리가 사랑받으면 안 되는 존재가 됐어? 기생은 사랑하면 죽는 거야. 그게 안 보이냐고. 넌 지금 너 혼자 불 지르고 있는 거야. 정신 좀 차려. 그래도 나 저 사람 앞에서 거짓말하고 싶지 않아. 나 진심이야. 태어나면서부터 내 인생은 정해져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진짜 지옥은 남이 내 삶을 정해버리는 그 순간이었죠. 이 이야기는 조선시대 한 여인의 삶을 따라갑니다. 눈물, 사랑, 모성, 그리고 선택. 제 이름은 열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본명은 여화였지만 어릴 적부터 아버지가 여린 꽃 같다며 열이라고 부르셨고 마을 사람들도 그렇게 불렀죠. 함경도 함흥 근처 산 하나를 두고 펼쳐진 조용한 마을에서 자랐어요. 계절마다 달라지는 산자락 풍경을 보며 자란 그 시절이 지금 생각하면 정말 꿈처럼 느껴져요. 우리 집안은 몇 대를 이어 내려온 양반 가문이었어요. 종가였고 마을 사람들도 우리 집 대문 앞을 지날 때면 고개를 살짝 숙이고 지나갈 정도였죠. 어머니는 글도 잘하시고 자수도 곧잘하셔서 어릴 적부터 저에게 예절과 글 공부를 가르치셨어요. 아버지는 묵직한 분이셨어요. 말씀이 많진 않았지만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었고 겨울마다 마을 사람들에게 나무와 쌀을 나눠주시곤 했어요. 마을 어귀의 저작거리에서는 열이 아버지는 정말 사람답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죠. 제가 12살이 되던 해 모든 것이 무너졌어요.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거셌고 달도 보이지 않을 만큼 어두운 밤이었어요. 저는 안채에 있다가 갑작스럽게 밖에서 들려오는 소란에 놀라 나가 봤죠. 눈앞에 펼쳐진 건 믿기 힘든 광경이었어요. 불길이 사랑채 쪽에서 치솟고 있었고 종들과 하녀들이 허둥지둥하며 물을 들이붓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그저 소리 지르며 울고만 있었죠. 부모님은 그날 불 속에서 돌아가셨어요. 아무도 그들이 왜 그 방에 계셨는지, 왜 그렇게 불이 빨리 번졌는지 설명해주지 않았어요. 이상하게도 그 사건 이후 친척들이 하나둘 모여들었고 유언장을 두고 실랑이가 벌어졌죠. 결국 어린 열이는 가문을 이을 수 없다는 명분 아래 집안의 재산은 고스란히 다른 이들의 손에 넘어갔어요. 제가 12살이었으니까요.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는 나이였죠. 그 후의 삶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하녀들은 슬며시 제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 몇몇은 대놓고 물이나 밥을 아예 챙겨주지 않았어요. 작은 방 하나에 저 혼자 지내게 되었고 유일하게 제 곁에 남아있던 건 나이 많은 유모뿐이었어요. 어린 시절 제 똥기 저기까지 갈아주셨던 분인데 그분마저 병이 깊어져 점점 말수도 줄어들고 그러다 결국 어느 겨울 아침 눈 감으셨어요. 그날이 제 인생에서 가장 추웠던 날이에요. 땅이 얼어 시신을 묻지도 못하고 마루 밑에 며칠을 두어야 했죠. 혼자 그 시신 곁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사람들 눈엔 그냥 미쳐버린 애처럼 보였겠죠. 그 밤 마지막으로 유모가 제 손을 꼭 잡고 남긴 말이 아직도 생생해요. 너는 반드시 살아야 한다. 절대로 남이 내 인생을 결정하게 두지 마라. 내 삶은 내가 살아내야 하는 거야. 그 말이 제 심장에 불을 붙였어요. 그날 밤 저는 정말 아무것도 들고 가지 않았어요. 그저 도포자락 하나 두르고 쪽빛달을 등지고 마을을 떠났죠. 향한 곳은 권번이었어요. 처음에는 이름조차 몰랐어요. 그냥 누군가에게 들었던 거예요. 여인들이 모여 사는 곳, 그곳에 가면 밥은 먹고 산다는 이야기. 며칠을 걸어 발은 다 까지고 손은 피범벅이 되었지만 결국 한양에 닿았어요. 그리고 서촌 골목 어귀에 자리한 작은 권번 앞에 섰죠. 겉보기엔 허름했지만 안으로 들어가니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정갈한 소리로 다듬어진 판소리, 부채를 쥐고 부드럽게 움직이는 손짓,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여자들의 눈빛. 거기엔 제가 몰랐던 힘이 있었어요. 그들 역시 상처 입었고 버려졌고 어떤 이는 스스로 이 길을 선택했어요. 그곳에서 처음으로 저는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그 삶이 결코 쉽진 않았어요. 여자들이 여자로서 살아남기 위해 얼마나 많은 걸 포기하고 얼마나 치열하게 서로를 견제하며 살아야 하는지 저는 그 안에서 배웠어요. 하지만 저는 거기서 처음으로 내 인생은 내 것이다라는 걸 느꼈고 그게 어쩌면 유모가 말한 삶의 시작이 아니었나 싶었죠. 그리고 거기서 저는 그 사람을 만났어요. 지금까지도 제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숨어 있는 그 사람. 하지만 그 이야기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꺼낼 수 있을 것 같네요. 함흥에서 떠나와 한양 서촌의 권번에 들어온 게 13살 겨울이었고 태양관으로 자리를 옮긴 건 17되던 봄, 딱 벚꽃이 피기 시작하던 때였어요. 태양관은 말 그대로 조선 최고의 예인들이 모이는 곳이었어요. 겉으론 화려하고 단아해 보였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야 했어요. 거기엔 누구도 믿지 못했고 누구도 완전히 웃지 않았어요. 웃음 뒤엔 다 계산이 있었고 말끝마다 날이 있었죠. 저는 그곳에서 시조도 외우고 가야금도 배우고 먹을 들고 글씨도 쓰고 때론 접대를 위해 차를 다루는 법까지 익혔어요. 누구는 우리가 몸을 파는 여자라고 손가락질하지만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죠. 아니야, 우리는 몸이 아니라 애로 마음으로 버티는 거야. 우리가 가진 건 기술이고 자존심이야. 처음 태양관으로 들어갔을 때 저보다 나이 많은 기생 선배 하나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눈매가 날카로운 언니였는데 춘옥이라는 이름을 썼어요. 너 열이 맞지? 아니지. 이제는 비라고 해야 하나. 권번에서는 진짜 이름은 묻지도 말고 말하지도 마. 그거 내주는 순간 끝이야.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그땐 몰랐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알게 됐죠. 이 세계에서 진짜 나를 들키는 순간 마음을 빼앗기고 무너진다는 거려. 그래서 저도 조심했어요. 누구에게도 쉽게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았고 모든 말과 행동에 계산을 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날은 한양에서 열린 큰 잔치가 있던 날이었어요. 궁중의 고위 관리들이 모두 모이는 날이었고 저희는 그 잔치에 초대된 손님들의 앞에서 노래하고 춤추고 차를 대접해야 했죠. 저는 그날 가야금을 연주하고 있었는데 어딘가 낯선 눈빛이 자꾸 저를 바라보는 느낌이 들었어요. 시선이 따갑다기보단 묘하게 가슴을 찌르는 듯 했달까. 잔치가 끝난 후 그 사람이 일부러 제게 말을 걸었어요. 방금 연주 너무 좋았습니다. 이름을 여쭤도 될까요? 예인에겐 이름이 없습니다. 불러주신다면 비라고 불러주세요. 비라. 이름마저 시처럼 아름답군요. 저는 그냥 예의상 웃어 넘겼죠. 그가 평범한 관리가 아니라는 건 옷차림과 사람들의 반응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나중에야 알았죠. 그가 바로 왕실매처, 지금으로 말하면 정의품에 해당하는 고위 관료였다는 거려. 이름은 이한. 그 이름을 처음 들은 날부터 저는 점점 무너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그는 자주 권번에 들렀고 늘 저를 찾았어요.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라 생각했어요. 다른 손님들처럼 잠시 머물다 떠나겠지 했는데 너 그 관리한테 마음 줬지?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손님일 뿐이야. 여기서 마음 주는 건 제 손으로 불 지르는 거야. 정신 차려. 그 사람들은 너랑 같은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야. 춘옥 언니가 그날 그렇게 말하며 제 뺨을 딱 때렸어요. 근데 그 말이 제일 아픈 게 아니라 제 가슴이 먼저 아프더라고요. 이미 저는 마음을 줬다는 걸 제 자신이 제일 먼저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와 함께 있는 시간은 조용한 바람 같았어요. 한양의 붉은 해가 서산 너머로 넘어갈 무렵 마루에 나란히 앉아 차 한 잔을 나누는 그 순간들이 제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게 해줬죠. 하지만 동시에 알았어요. 이건 허락되지 않은 감정이라는 걸. 신분도, 현실도 모두가 우리를 갈라놓을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태양관 마당에서 언니들이 제 뒷담화를 하기 시작했죠. 어휴, 비는 이제 자신이 정실이라도 된 줄 아나 봐. 웃기지 마. 결국 그 사람도 결혼하게 돼 있어. 왕족피를 섞으려는 집안에서 기생이랑 무슨 장난을 하겠어?
그 말들이 제 심장을 찌르는 비수처럼 박혔어요. 저는 아니라고 믿고 싶었지만 제 안에 조용히 퍼지는 불안은 점점 커져갔죠. 그 사람을 처음 만난 건 정확히 말하면 한성에서 마지막 꽃샘추위가 지나고 첫 번째 매화가 피던 날이었어요. 태양관 마당에서 손님 맞이 준비를 하느라 정신없던 늦봄 저녁 무렵이었죠. 이미 자리 잡은 단골 손님들이 차례로 도착하는 와중에 다소 낯선 얼굴이 조용히 들어섰어요. 흔히 보던 한량이나 속물 관리들처럼 떠들썩하지도 않았고 저를 보며 노골적으로 웃지도 않았어요. 그냥 정갈하게 다듬어진 도포자락을 손에 살짝 얹은 채 자리에 앉아 말없이 차를 시켰어요. 다른 언니들이 웅성거리며 속삭이더라고요. 저 사람 누구야? 겉모습은 관리인데 느낌이 좀 달라. 몰라. 이름도 안 밝히고 그냥 권대감이라 부르라고만 했대. 그가 앉은 자리는 항상 맨 안쪽 문풍지 뒤로 달빛이 살짝 들어오는 자리였어요. 그런 자리 좋아하는 사람 제법 드물거든요. 대부분은 사람들 시선 받는 자리를 더 좋아하니까. 처음에 제가 다가가 인사를 건넸을 때도 다른 손님들과 달랐어요. 오늘은 어떤 노래가 듣고 싶으십니까? 소리보다 글이 듣고 싶습니다. 혹시 정석가를 읊을 수 있겠습니까? 정석가라니? 그걸 아는 손님은 드물었어요. 고전 중에 고전이라 그저 옛 학자들이나 읊은 시조인데 순간 당황했지만 다행히 저는 외우고 있었거든요. 목소리를 낮춰 조심스럽게 읊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마디를 남겼어요. 노래보다 당신의 호흡이 더 인상 깊었습니다. 그게 우리 대화의 시작이었어요. 이후로 그는 주기적으로 태양관을 찾았고 다른 여인들과는 거의 말도 섞지 않았어요. 늘 같은 자리, 같은 차, 그리고 같은 표정으로 절 바라봤죠. 처음엔 그저 특이한 손님이라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제 마음속에 그 사람이 조용히 파고드는 게 느껴졌어요. 다른 언니들이 그걸 눈치채는 건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너 설마 그 대감한테 마음 준 거야? 아니야. 그냥 좀 편안한 손님일 뿐이야. 웃기지 마. 너처럼 눈에 다 보이게 감정 드러내는 애가 어디 있어? 그날 밤 춘옥 언니랑 말다툼까지 했어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랑 달라. 적어도 손끝 하나 안 대고 3년을 왔어. 그러니까 더 위험한 거야. 그런 남자일수록 진짜 칼날은 감춰져 있는 법이야. 솔직히 그 말에 흔들렸어요. 저도 두려웠으니까요. 기생이 권세가와 엮이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건번에서 몇 번이고 봐왔거든요. 하지만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걸 시간으로 증명하고 있었어요. 3년이었어요. 꽃이 3번 피고 지는 동안 그는 한결같았어요. 그렇게 저는 결국 마음을 열었고 그도 제게 정식으로 마음을 고백했어요. 예, 나와 함께 가주겠소? 지금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나는 벼슬이 있다 하여 마음을 숨기지 않습니다. 당신을 정식으로 내 사람으로 삼고 싶소. 그날 이후 한성 전체가 술렁였어요. 기생이 대감의 첩도 아닌 정실로 들어간다는 소문이 퍼졌고 태양관 안팎으로 말들이 많아졌죠. 허라, 비는 결국 한 방에 올라갔네. 올라간 게 아니라 팔려간 거겠지. 대감이 언제까지 곁에 둘 것 같아? 이런 말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들려왔어요. 어떤 날은 시장에서 우연히 들은 대화의 피가 거꾸로 솟기도 했어요. 그 여자 봤어? 그 예전 기생. 요즘은 대감부에 산다던데. 기생이 뭐 귀한 줄 아나 봐. 양반 행세하는 것도 한때지. 처음엔 분했어요. 무시당한 것도 사랑이 흉이 된 것도. 하지만 저는 선택했어요. 누가 뭐라 하든 내 삶을 지킬 사람은 나뿐이니까요. 그 사람 옆에서 저는 태어나 처음으로 보호받는 기분이었어요. 그의 집에서는 날 비하하는 이 하나 없었고 저를 부를 땐 영부인이라 불렀어요. 생전 처음 받아본 이름 없는 존중이었죠. 하지만 이 세상은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점점 커지는 눈초리들, 궁중 안팎의 갈등,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한 권력 싸움까지
저는 그 사람의 사랑을 얻었지만 동시에 그의 삶의 절반을 함께 짊어지게 되었어요. 저는 더 이상 나 하나만의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었어요. 행복은 참 짧더라고요. 한양 북쪽, 종로에서 동쪽으로 조금 들어간 적선방. 거기가 우리가 살던 집이에요. 원래는 권대감의 별당이었는데 그분이 저와 아이를 위해 따로 손질한 거였죠. 정원에는 매화가 심어져 있었고 마루 끝에는 작은 연못이 있었어요. 해질 무렵이면 아이를 안고 마루에 앉아 붉게 물든 하늘을 보며 그 사랑과 웃곤 했어요. 이대로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는 말, 그때 처음 했어요. 하지만 시간은 늘 반대로만 흐르더라고요.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대감이 종친부에 호출됐다는 전가를 받고 급히 나갔는데 밤이 되어도 돌아오질 않았어요. 걱정이 목 끝까지 차올라 숨도 쉬기 힘든데 다음날 아침 관리 하나가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입에 담기조차 싫은 말이지만 그날 저는 처음 들었어요. 유배, 권대감이 모종의 정치적 연루로 인해 파직되고 남쪽 변방으로 유배된다는 소식이었어요. 이유도 증거도 제대로 없었어요. 말도 안 되는 모함이었죠. 궁궐 안에서 벌어지는 권력 다툼에 결국 그 사람도 희생된 거였어요. 그럴 리 없어. 권대감께서 그런 일에 연루될 분이 아니야. 마마, 이미 의금부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정에서 손 쓸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럼 나와 아이는? 우린 어떻게 하라는 거야? 대감께서는 아무 말 없이 떠나셨습니다. 그 말이 제 심장을 찢었어요. 떠날 때조차 마지막 인사 한마디 없이 보냈다는 게 믿기질 않았어요. 아니, 어쩌면 일부러 그랬을 수도 있어요. 저라도 무사하게 살라고 그렇게 차갑게 끄는 걸 수도 있죠. 근데 그때는 원망밖에 안 들었어요. 며칠 지나지 않아 집안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전에 저를 보면 머리 조아리던 이들이 눈도 마주치지 않고 모른 척 지나쳤고 아이를 업고 저작거리에 나가면 대놓고 수군거렸어요. 기생주제에 대감 부인이랍시고 뻐기더니 결국 신세꼴 좋네. 아이고, 애는 무슨 죄냐. 근데 피는 못 속인다지. 그런 말들이 저를 찌르고 지나갔지만 그보다 더 끔찍한 건 집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 중 일부는 정말 뻔뻔했어요. 어떤 상인은 물건을 팔겠다며 지방까지 들이닥쳤고 어떤 관리는 저를 보며 웃으며 말하더군요. 혼자 외롭지 않으십니까, 마마? 대감도 없고 조정도 등을 돌린 이 시국에 저 같은 사람에게 기댈 생각은 없으신지. 지금 뭐라고 하신 거죠? 그저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마마 같은 분 이렇게 홀로 두기엔 아깝지 않습니까? 당장 나가주세요. 이 집은 아직 대감의 집입니다. 그 대감이 지금 어디 있는데요? 살아는 계시겠지요? 그때 제 손에 들려있던 찻잔을 집어 던졌어요. 그 찻잔이 그 자의 발 앞에 부딪히며 깨졌고 그는 아무 말 없이 슬쩍 웃고 돌아섰어요. 손이 벌벌 떨리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분노와 수치심 그리고 두려움이 한꺼번에 몰려왔죠. 그날 밤 저는 아이를 꼭 끌어안고 울었어요. 이 아이는 아무 죄도 없는데 이 세상이 주는 벌은 왜 이리도 가혹한 걸까요? 아이 이름은 하은이에요. 한없이 맑고 고운 아이. 아버지를 닮아 눈이 깊고 조용한 애예요. 그 아이 앞에선 아무리 힘들어도 울 수 없었어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이 도성을 떠나야겠다고. 여긴 더 이상 우리 둘이 살아갈 곳이 아니에요. 그 사람도 없고 지켜줄 이름도 없는 이곳에서 저는 단지 다시 기생비일 뿐이었어요. 가장 먼저 한 일은 집을 정리하는 거였어요. 몇 안 남은 시녀들을 돌려보내고 마차 하나 빌려 짐을 싸기 시작했죠. 남은 건 별로 없었어요. 몇 벌의 옷과 책, 그리고 그 사람이 써준 시 한 장. 그 시를 접어 옷고름 속에 넣고 하은이를 따뜻하게 감싸 안았어요. 집을 떠나던 날, 해가 떠오르기 직전이었어요. 마당 끝에 핀매화가 아직 지지 않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그 꽃을 보고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그대가 머물던 시간은 짧았지만 나는 끝까지 피워낼 것이다. 도성을 떠난 뒤로 저는 전주로 갔어요. 전주는 남편이 유배되기 전 자주 드나들던 고을 중 하나였고
그곳에 그의 오랜 친구이자 과거 시험을 함께 준비했던 김 판서가 살고 있다는 걸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겨울 끝자락 하은이를 품에 안고 전주의 관가 앞에 섰을 때 제 손은 이미 꽁꽁 얼어 있었어요. 사람들은 외지에서 온 여인 하나가 아이를 업고 관청을 찾았다는 사실에 수군거렸지만 저는 물러설 수 없었어요.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선 자존심도 과거도 내려놔야 했으니까요. 김 판서는 생각보다 젊은 얼굴이었어요. 정갈한 선비복을 입고 조용한 말투로 저를 맞았죠. 비마마시지요. 대감께서 자주 언급하신 이름입니다. 이렇게 뵙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판서 어르신 부탁드립니다. 저를 이 집에서 하인으로 써두십시오. 하인이라니요. 어찌 그런 말씀을. 지금은 기댈 곳이 없습니다. 아이와 살아야 합니다. 저는 그저 밥 벌어 살 수 있으면 됩니다. 그는 잠시 말이 없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부터 저는 김판서 댁에서 민씨라는 이름으로 살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비도 열이도 아니었고 그저 부엌일을 도우며 아이를 돌보는 하녀 중 하나였어요. 김판서의 어린 딸, 이름은 예선이었어요. 어머니를 병으로 잃고 말이 거의 없어졌다는 아이였는데 하은이와 자주 어울리다 보니 점점 말문이 트이기 시작했어요. 밤마다 아이들이 함께 자는 걸 보고 있으면 마음 한쪽이 이상하게 저릿했어요. 엄마, 예선 언니는 왜 맨날 울어? 예선이는 마음이 아직 아픈 거야. 하은이가 옆에 있어주면 언니도 조금씩 괜찮아질 거야. 어느 날 밤 예선이가 제 옷자락을 붙잡고 이렇게 말했어요. 아줌마, 아니, 엄마,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그 말에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냥 조용히 끄덕이고 아이를 안아줬어요. 그 순간 저는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버티기로 결심했어요. 이 세상 누구도 이 아이들처럼 순수한 존재는 없으니까요. 두 아이를 같이 키우며 세월이 흘렀고 계절이 몇 번 바뀌었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 늦가을 아침이었어요. 뜨끈한 아궁이 앞에서 콩을 까고 있는데 집 앞에서 말발굽 소리가 났어요. 시종이 뛰어와 귀속말을 하더군요. 민씨, 대감 마님, 저 권 대감님이 돌아오셨습니다. 순간 손에서 콩이 쏟아졌어요. 믿기지가 않았어요. 그분이 살아서 돌아왔다는 것도, 이 먼 전주까지 오셨다는 것도, 몇 년이 흘렀는지도 잊은 채 그분이 집 앞에 서 계셨어요. 옛날보다 수척해진 얼굴, 어깨 위로 내려앉은 먼지. 그 속에서도 여전히 따뜻했던 눈빛. 그 눈빛을 보자마자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별이야, 미안하다. 정말 너무 늦었지. 왜 이제야? 왜 그땐 아무 말 없이 떠났어요? 살아서 너와 아이를 지키고 싶었다. 나도 매일 별을 생각하며 버텼다. 둘 다 말이 많지 않았어요. 너무 늦은 재회 앞에서는 말보다 눈물만 흐르더라고요. 문제는 이제는 단순히 우리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였어요. 이 집, 이 아이들, 그리고 그동안 쌓아온 삶이 있었으니까요. 김판석께 사정을 말씀드리자 그는 조용히 제게 편지를 한 장 내밀었어요. 나는 그대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이제야 조금 알게 된 것 같소. 그대는 평범한 여인이 아니오. 시대가 그대를 함부로 대했지만 그대의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곱고 따뜻했소. 그리고는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비마마. 아니, 열이. 이젠 당신 삶을 살아가시오. 나는 예선이와 함께 잘 살아갈 테니 너무 미안해하지 마시오. 그날 밤 예선이의 손을 꼭 잡고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예선아, 우리 예선이는 항상 따뜻한 아이야. 나를 잊지 않아도 괜찮고 잊어도 괜찮아. 엄마는 언제나 너를 사랑해. 그럼 엄마는 이제 안 오는 거야? 응, 엄마는 조금 멀리 가게 됐어. 근데 마음은 항상 여기 있어. 꼭 기억해줘. 그 아이가 제 손을 놓는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저는 또다시 결심했어요. 이젠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 살아야 할 사람들과의 미래를 위해서. 권대감과 다시 함께 살게 된 건
전주에서 그분이 저를 데려간 지 꼭 2년이 지나고 나서였어요. 그동안 대감은 다시 조정에 복귀하진 않았지만 경상도 동네에 자리를 잡고 조용히 살고 계셨어요. 그 집은 옛날 한양에서 살던 별당처럼 크고 화려하진 않았지만 둘이 함께 지내기엔 충분히 따뜻하고 조용한 곳이었어요. 마당엔 감나무가 있고 뒤뜰엔 옛날처럼 작은 연못이 있었어요. 마루 끝에 앉아 찔녘을 바라보면 예전에 그 시간이 돌아온 것 같기도 했죠. 하지만 마음이 편하진 않았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제 안에는 늘 하나의 구멍이 남아 있었어요. 하은이, 제 딸. 처음엔 편지를 써볼까 생각도 했어요. 김판석께 조심스레 안부를 여쭙는 글을 보내기도 했고 소식은 간간히 전해 들었어요. 하은이는 잘 크고 있다고, 책도 곧잘 읽고 말도 조리 있게 잘한다고.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아이는 저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예전 어머니께서 데려오신 그 아이 말입니까? 지금은 성균관 유생과 혼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저를 기억하나요? 글쎄요. 어려서 헤어진 뒤로 민씨 이야기를 꺼낸 적은 없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무 말도 못했어요. 말문이 막힌다는 게 뭔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마당 한쪽에 앉았는데 감잎이 우수수 떨어지더라고요. 뭔가 꼭 제 안에서도 같이 떨어져 나간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대감과 말다툼도 했어요. 왜 말을 안 했어요? 그 아이가 저를 기억 못한다고. 열이야, 내가 그걸 말하면 내가 괜찮았겠니? 괜찮았는지 아닌지는 내가 결정했어야죠. 나는 내가 또 무너질까봐 그랬다. 아니요. 그건 그저 나를 또 지우려는 방식이었어요. 서로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는 조용히 고개를 떨구며 말했어요. 미안하다. 정말로. 그날 이후로 저는 아무 기대도 하지 않았어요. 아이를 다시 만나겠다는 마음도, 나를 기억해 주길 바라는 마음도, 그냥 잘 살아가길, 그것만을 바랐어요. 세월이 흐르고 대감은 점점 몸이 약해졌어요. 이젠 글을 쓰기보다 마루에 앉아 해를 바라보는 시간이 많아졌고 저는 그의 옆에서 묵묵히 손을 잡아주곤 했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저를 기생 출신이라 부르며 수군거렸지만 그 말이 예전처럼 날카롭게 박히진 않았어요. 그저 흩날리는 먼지처럼 한순간 따끔하지만 금세 사라지는 그런 감정이었죠. 그런데도 마음 한켠에는 늘 그 물음표 하나가 남아 있었어요. 내가 기생이 아니었다면 모든 게 달라졌을까? 그 질문은 때로 저를 괴롭혔지만 더는 부정하지 않았어요. 그 길이 내 길이었고 나는 그 길 위에서 사랑했고 낳았고 잃었고 다시 일어섰으니까요. 그리고 나를 아껴준 사람이 있었고 지켜야 할 존재가 있었고 이젠 누구의 인정도 필요 없어요. 세상이 나를 뭐라 부르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진심이었고 그 사람들도 내 마음을 알아줬으니까요. 여보, 후회요? 아니요. 단 한순간도. 나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았어요. 다만 하은이가 내 마지막 이름 하나만 기억해주면 좋겠어요. 엄마라고.